네, 이제 드디어 우리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분 지금 발표한 선생님하고 두 분 토론 패널로 전성희 면지 전문대 교수님이자 우리 회장님하고 김영학 조선대 교수님이자 전 회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일단 뭐 패널로 오셨으니까 패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제가 이 차범석 100주년 기념해서 저희 분과에서 1분과에서 차범석을 갖고 논문 쓰고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기로 하면서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이 다 차범석 학교에서 발표를 다 하셨든 제가 회장 시절에 다 하셨든 혹은 회장 이후의 시절에 발표하셨던 분이라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올해는 박미란 선생, 백두산 선생, 윤석진 선생이 10월에 있었던 학회에서 새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요번에 또 한 달 후에 또 발표를 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문학 베이스에서 그 국문학과 한국 그 희곡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써주시는 분들이어서 한정된 연구자 풀 안에서 지금도 열심히 차범석 연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렵사리 또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렸고 그랬는데 또 쾌히 응낙해 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양 선생님은 아까 백 선생 얘기한 대로 처음으로 아마 차범 선생님 박사 논문을 쓰셨던 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김양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립창극단의 운영위원이신가요, 선생님? 아니 운영위원은 아니고요. 네. 그 전에 자문했었죠. 네. 자문위원, 총서 자문위원을 했고 저랑 재작년에 같이 창국의 변화와 도약이라는 아카이빙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창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아마 지켜보고 있어서 창극 산불과 그 다음에 물론 창극 산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차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비로소 제작이 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극 산불 유영대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만드시는 과정에서 산불의 원래 의도가 김영 선생님 생각하기에 그 창극 산불에 선생님의 의도가 잘 반영이 된 건지 혹은 뭐 연극이 사실은 그렇죠. 희곡으로 쓰여진 건 작가의 것이지만 어떤 연출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종의 매체의 전환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차 선생님의 그 산불의 창작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를 창작해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창극 산불을 다 보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흥미있게 봤고 오히려 나중에 임영웅 선생이 대본으로 그냥 올렸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과연 차 선생님은 이 작품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적 의도가 잘 나와 있었는지 2007년하고 2010 몇 년이죠? 선생님 17년인가요? 예. 이렇게 그거 개작 과정을 쭉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창극 산불이 공연된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2007년에 작품화 됐을 때 그 전해에 이거를 계획을 하니까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살아 계셔서 이 작품을 보셨더라도 창극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차우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가 잘 녹아들어 있는지로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박성환이 국립창극단 단원이고 소리꾼으로
창극을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도 그 전에 2005년, 2007년에 공연된 연극 3부를 보면서 저 작품을 창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보면서 임영웅 선생님의 희곡이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이 희곡 임영웅 선생님의 연극이 희곡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 대사를 그대로 쭉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쭉 따라가면서 그걸 무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희곡을 아주 잘 그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셨죠. 네, 임영웅 선생님 다시 동영상 보면서 임영웅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다시금 정말 위대한 연출가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희곡을 그대로 올리는 것 같지만 아주 많은 부분을 고치는데 많은 부분에 손을 댔지만 원작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듯이 그렇게 공연을 하셔서 되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박성환 연출이 이제 연극 3부를 보면서 저 작품이 한국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지점은 그 사투리로 대사를 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하니까. 네, 그 호흡이 연극에서 그 호흡이 드러나니까 저거 판소리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대사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임영웅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2005년 저에게도 주셨던 대본은 그냥 그 희곡 그대로예요. 서울 표준어인데 그게 무대화된 거에서는 다 싹 다 전라도 사투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정말 고스란히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전라도 말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도 다른 대본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싹 다 바꾸셨어요. 싹 다 바꾸셨고 그러니까 사투리니까 뉘앙스 달라지고 훨씬 리듬감이 살고 그 다음에 또 피부락의 태백산맥의 저 시골 어딘가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언어적으로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는 고립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 경험이 되고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창극화 되었을 때에는 그 박성환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자의식이 강한 연출가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자의식이 강해서 희곡 대본을 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차범석 선생님의 3부 희곡을 잘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곡을 활용을 잘했어요. 활용을 잘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자기가 본격적인 연출가 수업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소리꾼이니까 자기를 쓱 낮췄지만 굉장히 판소리적인 창극적인 것들을 대폭 활용하면서 다른 이전의 연극 연출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직접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창극적인 언어를 개발을 했죠. 이 사람은 이거를 잘 모르고 했을 거예요. 이론가는 아니어서. 몸에서 배웠나? 예. 몸에서 실제로 판소리를 하면서 배워온 판소리 작법을 이제 희곡을 판소리 작법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작가이기도 하니까 작가로서 되게 충실하게 희곡을 창극본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게 판소리적으로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연출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게 있는 거죠. 거칠기 때문에 그게 자꾸 극장장 눈에는 뜨이는 거죠. 너무 거치니까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연출적인 면에서는 세련미가 덜했지만 이 대본적인 면에서는 그리고 소리 작창을 안숙 선생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안숙 선생님이 너무 비슷하죠. 안숙 선생님 스타일이 좀 밝고 아름다운 스타일이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뭔가 반문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작품에서는 안숙 선생님이 작창을 잘 하셨고 그 작창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박성환 연출밖에 없거든요. 연출자들은 그 작창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박성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연출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희곡을 잘 이용한 창극을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반면에 2017년 창극 산불은
연출가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너무너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극작 자체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산불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물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유령이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이제 그 뭔가 희망을 불어넣는다거나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뭔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유령으로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대극장을 채워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역할을 채워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한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속을 떠도는 걸 저승을 못 가고 그러니까 피해자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피해자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영혼을 위로한다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장치도 좀 미흡했고 맨 나중에 그 외투를 태우면서 규복이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건데 네, 죄로 떠난다 이러면서 그냥 완전 빠이빠이지 이러한 그 사람들의 희생자로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은 없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엄청 안타까워요. 네, 엄청 안타까워요. 굉장히 많이 대표적인 브랜드로 그 전에 2007년 산불은 딱 그만 이제 무대와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고는 이성열 연출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했는데 이성열 연출이 연극은 잘 하시지만 이 소리를 잘 하는 분은 아니니까 그 모든 무대와 환경과 그 다음에 자본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되게 안타까운 작품이었죠.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좀 동의하는 게 솔직히 그 해오름 극장이 딱 들어가면 뒤에 추락한 비행기가 뒤에 배경처럼 놓여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전쟁을 지금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전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어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현재와 만나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일로 일단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보는 그 무대가 이미 과거에 박제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유령들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과거의 그런 기억들만 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도 연동이 되지만은 도대체 현재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만 갇혀있는 박제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창극단이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남자 단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 단원들만 나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들이 반영된 말하자면 외압들이 생겨서 창극 산불은 산불이 아닌 다른 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젠더 의식도 굉장히 흐려지고 오히려 편에 비해서 그리고 계속 여성을 대상화시키잖아요. 그 창극 안에서도 그래서 퇴보했던 그래서 앞에서 연출했던 그 2007년도 거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꾼이고 이제 소리꾼으로 저 완전 자리를 잡아서 많이 했는데 좋은 소리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공연 가서 보고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정말 이거는 창원 속의 산불이었을까? 창원 속의 산불을 빙자한 다른 연극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 그래서 이런 그 원천 텍스트로서의 이 산불이 사라져버린 공연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또 훼손된 의미. 그러니까 그 희곡 산불을 똑같이 하지 않아도 이걸 토대로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줘서 이게 디딤돌이 돼서 창극 산불에 희곡의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좀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 임영웅 선생을 차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출가 중에는 임영웅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팜플렛 그동안에 했던 거를 전부 산울림에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선생과 차범 선생님의 관계는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임영웅 선생하고 차범 선생은 우몽산이라는 그 술 마시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우몽산이 원래 주몽산이었는데
주는 너무 좀 노골적이다 그래갖고 버드자 써서 우몽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버드자에다가 꽃몽자에다가 우산할 때 산자 있죠. 그걸 써갖고 그런 그 모임의 멤버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명웅 선생님까지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그래서 아마 친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무엇인가 통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산불을 이명웅 선생님이 연출했을 때 그 세심한 라인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차범 선생님이 산불을 쓰시면서 소원이 팔도의 사투리로 다 공연해봤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박성환 선생은 출연을 한 거예요. 전라도로.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할 때는 경상도 사투리로 지방어로 뭐 이렇게 하는 소망을 갖고 계셔서 어느 책인가 그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네. 약간 빗나갔지만 네. 이 사실은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구자들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두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네, 해주세요. 선생님. 저도 창극? 예, 창극. 창극에 관심이 그러니까 많아요. 이제 두 분 그 원고는 제가 못 받아봐서 이쪽 두 분 건 다 읽고 왔는데 이제 정확하게 정치하게 이제 좀 질문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강주에서 그 황석영 선생 아들이 황호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 소설을 이제 각색해가지고 창극으로 올렸어요. 네. 본인이 이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미디어 연출도 하고 하여튼 뭐 할 거 다 했어 혼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 광주 시립창극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작품 쭉 봤어요. 시립창극단 작품 70년 동안 봤는데 약간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이제 2007년 그 안숙선 선생이 했던 그런 전통 판소리를 창극화하는 이런 형식이었다면은 황호준 씨는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오페라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의 창극은 우리 민요라든가 판소리 거의 그 풍으로 노래를 하고 이랬는데 약간 그 좀 트로트는 아닌데 하여튼 약간 그 대중가요 같은 이런 판소리 본인이 창작을 했으니까 예, 또 그런 느낌으로도 하고 이제 민요도 부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옛날 이제 전통적으로 내가 볼 때 이제 전통 판소리하고 전통 창극인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새로운 연출가가 이제 뭐 이렇게 개본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광주 시립창극단에 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2007년이 이제 좀 전통적인 창극이었다면은 2017년은 많이 이성의 연출가가 이제 어떤 자신의 연극관으로 자신의 연극 문법을 켰을 것 같은데 2007년과 2017년에 그 소리의 변화 창극이 어차피 음악극 아닙니까?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썼고 그 다음에 제가 리뷰도 썼었는데 동영상을 다시 보러 갔더니 지금 거의 국립 별어령 극장이 국립극단이 들어온대요. 거기가 다 제 리모델링을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공연 자료들이 이제 파주로 넘어가고 밑에 그 자료실이 아주 대폭 축소되는 거의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공연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그 이후에 나 이제 내년 1월 정도나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자세하게 못 쓴 거예요. 예, 자세하게 못 썼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2007년은 박성환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소리로 말을 하고 연기하고 이런 거를 연극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창극적 언어가 무엇인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2017년 창극 산불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음악이 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음악으로 자기 정서를 표현하고 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로 보였어요. 예전에 봤을 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네,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그리고 살짝씩 2007년 창극의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어설프게 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창작을 못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몇 장면은 가지고 왔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 연출을 하는 분들이 그 이런 음악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음향이잖아요. 시청 걱정이 장치잖아요. 연극은 기본적으로 대사가 위주고, 그렇죠? 또 그 마인드가 완전히 그 마인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연극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작창자한테 맡겨버리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럴 때 가장 어려워요. 이 작창자는 희곡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 걸 못하는데, 연출자가 그 밸런스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썼나요? 예를 들어 장타령을 쓴다든가 뭐 서도 소리도 갖고 오고 뭐 이랬나요? 구체적으로 음악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예. 그러니까는 것 같아요. 예? 이쪽 약간 음악이,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뭐 어떤 것이 뭐 판소리의 정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었다라는 그런 공연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서도민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전라도 정통의 그 소리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여기서 왜 가지고 오는지, 가지고 와서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소리로 연기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떠한 정서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창극은 음악극이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는 건 대사가 가장 강렬하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창극적인 특징인데, 그게 계속 충돌을 하는데, 이게 포스트 모던하게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충돌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지 않고 겉돌아서 그 의미 생성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의도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된 포스트 드라마적인 충돌이 아니라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 네, 저 말씀들을 들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 그 화라산 공연도 그렇고, 제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창극 산불의 문제는 결국 연출의 문제잖아요? 그럼 국립극단에서 연출자를 선임하거나 뭐 의뢰하거나 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렇죠. 그게 라고 하는, 문제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계속 이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리뷰,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이거나 혹은 아카데미즘적이거나 그런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뭐 어떤 리뷰의 형식으로 뭐 문제다고 왜 연출이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이게 문학 베이스라서 그러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만약 연극 공연 쪽에서도 마찬가지 관점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출을 섭외하고 음악을 누가 할 것인가를 섭외하는 것이 정말로 우연적으로 예술 감독이나 그 스태프진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제도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인의 극단이 아니고 네.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극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제라든지 통제가 아니라 어떤 이건 제도화돼 있어야 되는 문제지, 그 단장이나 뭐 예술 감독들의 어떤 사적 인연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니까. 아 잠깐만, 뭐지? 제가 이제 국립극단한테 도대체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작품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뭐 연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려면 뭔가 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풀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거든요. 얘기해 줄 수 없대요. 그리고 작품 선정, 예. 그래서 내가 자료도 다 찾아봤는데 자료도 없어. 심지어는 회의록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원칙이 내부적으로, 없다는 얘기. 원칙이 그러니까 없다는 이제 그거를 그 영화평론가로 지금 국회의원 비례의원 된 강유정 의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국립극단 감사를 들어가서 이거 다 밝혀내도록 해야 아이고 선생님, 아니.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가능한 문제 얘기야. 제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문체부 장관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문체부 장관 힘이 없죠. 장관 한통속인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거기만 들어가면 마인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박정희 선생님도 우리가 이제
평협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그 김광보 선생님 근데 체제에서는 우리 빨리 이거 지나가야 돼요. 네. 그 얘기 네, 어떻게 그래갖고 평협 얘기까지 갈 거 없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게 왜 궁금하세요야. 네, 여기까지. 네. 넘어갑시다. 네. 그다음 백준원 선생님. 창극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네, 네, 질문하세요. 백준원 선생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솔직히 그 무슨 사본? 정신사본? 공연 필사본. 아니 공연 대본 말고 정신사에서 정신사본. 네, 그것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약간 좀 거칠고 그 살구를 온전하게 좀 덜한 것 같이 저는 그 발제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공연 대본이 조금 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왜 선생님은 공연 대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정신사본을 어쨌든 그 남기신 거잖아요. 그 뭐 수록도 하고 그거는 작가 선생님이 그 정신사본이 나온 시간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그 60년하고 뭐 저기 60년 그 공연본하고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네. 1년 정도 됩니다. 그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이 1960년 8월에 이제 퇴고가 된 거는 정신사에서 만든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거기 수록본의 맨 마지막에 날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고는 8월에 됐고요. 정신사에서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해서부터 뭐 불모지 이런 초기 대표작을 꽉 실은 그 희곡집을 발간한 거는 1960년 1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이제 1961년 4월부터 이제 공연되었던 4.19 1주년 기념 공연이었으니까요. 일반적인 공연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그 최소 한 달 이전까지는 공연본이 이제 제작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연본은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필사에 의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본소가 있었잖아요. 대본소에서 제작된 거고. 다리방으로 긁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검토해 보니까 껍질이 깨진 아픔 없이는 같은 이제 정신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탈자 검토라던가 아니면 표준어 고쳐쓰기를 그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차범석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기초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나 한글어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정신사본에 다 있어서 작가가 자기 이거는 인쇄소에다가 저기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는 8월에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고를 가지고 국립극단 거기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 1961년에 60년 4월에 이제 공연이 결정되었던 것은 저기 뭐야 그 전에 이제 서항석 극장장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분의 이제 임기까지 추론해 보면은 61년 12월쯤에 이제 공연이 결정되었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필사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손으로 써가지고 만든 원고가 하나 있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연을 제작했겠죠. 예, 그런 식의 추론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껍질이 깨진 아프고시는 초보하고 그 다음에 공연본이 나오는 시기적인 어떤 간극은 8개월부터 10개월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희곡대계인가 어디에는 이 정신사본으로 게재가 된 거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공연본으로서만 남아있을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책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걸 하셨겠죠. 개작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껍질 깨진 아프고시는 당연히 차범석 선생님이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제작도 본인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왜 초고가 거친 것 같은데 초고를 본인의 정본으로 인정했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요. 근데 지금 아주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은 공연본보다 잡지에 수록되었던 그 판본들을 차범석 선생님 완성도의 차원보다 잡지에 수록되었던 그것들을 이제 자기 정본화 작업에서 우선화했던 흐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으로서 남겨둔 것이고 공연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연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 공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통과된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정신이 뭐 그쪽에 더 살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연은 아무래도 공연성, 대중성
이런 쪽을 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예, 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표준어로 다 다듬어진 글이니까 그냥 실제 아주 용이한 글이니까 그렇게 그냥 쓰셨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연보는 사실은 이제 원작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각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규화책 같은 경우도 공연본하고 인쇄본하고 서로 다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청규화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해서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 뭐랄까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테마들이 공연본에 훨씬 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중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공연본을 제작하였던 흐름들은 1962년부터의 이제 장막급 창작 과정에서는 확실히 좀 엿보이는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 그런 요인들이 좀 더 이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 하나. 오늘 계속 나왔던, 지금도 나왔지만 대중성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얘기하는 대중성을 지금 얘기 계속 들어보면은 통속성이라고 우리 바꿔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참 애매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 차범 선생님이 대중성, 그러니까 연극의 관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고민하셨던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뭐 장민성도 그렇고, 어떤 산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이게 연출에 의해서 이것이 다르게 해석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차범석 선생님이 뭔가 어떤 명확한 당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갔던 것은 아니지 않나. 굉장히 위험하지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제가 몇 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극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 돈과 관련돼 있는 그 경제적 압박이 계속 이렇게 막 방향을 다 이렇게 막 가리자 그러면 걷게 한 것은 아닌. 근데 제가 이제 차범 선생님이 평전을 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화관 드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목포극장에 몰래 표 살 돈이 없어갖고 몰래 끼어 들어가갖고 하루에 몇 편씩 영화를 봐요. 근데 정말 다 통속적인 영화들, 영화가 아니라. 그리고 일본 뭐 고등학교 가서도 영화 보러 갔다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재수하는 동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런 통속적인 구조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술가이고 싶은 자기의 어떤 분열 같은 것들이 작품에 등장하고 그래서 쉽게 방송 드라마도 쓰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드라마적 어떤 트루기라고 할 수 있는 극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습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봤던 영화들도 보면 다 그런 통속적인 영화들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질문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이 껍질이 깨진 아낌없이를 왜 초고를 자기 전문으로 보았느냐의 문제니까요. 제가 이제 초고하고 공연본하고 주로 공연본에서 이제 그 삭제되었던 것들은 아마 중복되었던 코미디적인 장면들 좀 이렇게 산만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거기 보면은 나세훈이라는 비서가 나오는데 이 비서의 동선들이 굉장히 산만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동선들의 정리를 의도해 둔 장면들의 가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희한하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공연본에만 그러니까 정신사본에만 있는 빨갱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자기 이제 그 경애라고 하는 영애라고 하는 첫 딸의 이제 남편의 이야기인데 첫 딸의 남편이 이제 일공화국의 건설 당시에 이승만이야 거기서 김 박사죠. 김 박사와 아버지 대형의 이제 기수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정반대에 있는 정파의 그 사람을 암살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어 살고 있다. 이 서사인데요. 근데 이 서사의 근원에서 그 맥락 쪽에 잠깐 나오는 것 중에 이 인물이 학병 출신인데 돌아와가지고 취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무슨 청년 단체에 들어갔구나 이런 맥락들이 살짝 나와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전체 서사에서 할머니한테 들었다라는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 뒷부분에 이제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매형 살아있는 거 맞기는 해요 해서 처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전체 서사에 통합되지 않는데 갑자기 그때 그 해방 공간에서 왔던 매형 그 빨갱이죠.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좌익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근데 이 껍질이 깨진 아픔 없이는에서는 서사 통합적이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좌익에 대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3.15 부정선거를 형성하였던 그 이거는 정신사판부터 나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시골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 지금 집이 다 무너졌고 그 시위대가 와가지고 다 부셨다. 걔들 빨갱이 아니냐. 그것까지는 사실 4.19 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4.19 때 3.15 부정선거부터 계속 학생 시위들은 다 좌익 원공문자들의 획책이다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상으로 가버려요. 이상 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고향이 원래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었고 그리고 너희 둘도 옛날에 전쟁 이후에 그 전쟁 시기 전으로 해가지고 다 그 좌익 활동했다가 내가 살려준 거 아니야. 이거부터는 서사와 아무 관련 없는 과잉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산불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최인눈의 광장은 굉장히 객관적이야. 다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산불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우익적으로. 그 좌익의 학살이 더 강조돼 있어. 그게 이제 서범 선생님의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되게 레드 컴플렉스죠. 네, 그게 보여보면 거기 그 뭐야 차범석 뭐든지 그래도 보면 불법전 시절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초창기에 썼던 뭐 별은 밤마다 이후에 6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 레드 컴플렉스가 계속 지배해서 반공적 색채를 띤 그래서 반공극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 자체가 6.25 동란 때 인공 그 부역자를 해가지고 예. 재판받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직전은 아니고 감옥에 가서 열흘 있다 나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뭐 서풍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가서 빨리 자수해라. 그 막내 숙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풀려내주기로 하고 갔던 거죠. 근데 좌익 북한군이 주둔해 있을 때 저기 문화선전대 연극동맹 무용동맹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분이 징집돼서 갔다 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자기는 일본군에도 부역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가 친일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빨갱이였다. 빨간 거였다. 이 세 가지 컴플렉스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한 번도 자의적으로 선택한 적은 없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제 징집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전적인 경험들이 이 껍질이 깨지는 아픔 없이는 같은 텍스트에서는 좌익이 희생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불하고는 약간 이제 결이 다른데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이제 갑자기 막 흩어져가지고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4.19 당시니까 4.19의 텍스트를만 이뤄놓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냈을 때는 정신사판을 고른 하나의 그 또 다른 이유는 근데 그 아까 빨갱이조라는 대사가 공영본에 사라져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약간 이제 마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맥락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민청학령부터 해가지고 해방 이후의 좌익활동 이런 것들의 맥락들은 조금 살아있고 그래서 이 공연본보다는 자기에게 오히려 솔직한 텍스트는 1940년 8월에 썼던 이거 아니야. 이러한 의식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내가 쓰려고 했던 거야. 뭐 이런 정리되진 않았지만은 내가 쓰려고 했던 그리고 제가 네, 아까 그 발표 이제 드리면서 느꼈던 게요. 이 차범석 선생이 1960년 5월에 그 신문에 기고한 거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껴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은 그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백두산 선생님 그걸 좀 발견해서 읽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글에 얼개로 써가지고 저는 논문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4.19와 관련된 적어도 작품만 그랬을 때 그 정신사본과 공연본이
그 있는 그대로 밝혀라 그 정신이 어떻게 차이나게 이렇게 구현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그 글에는 지금 3.15 정치혁명을 부정을 하고 인간의 개인적 자유 어떤 갈구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그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 어떤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과의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4.19 정신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좀 고찰이 돼야 돼서 그 부분 좀 네. 생각한 적 있어요? 예. 공무에서는 조금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싶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요 껍질이 깨진 아프옵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하라는 텍스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사람이 강기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혁명 때 집이 부서진 정치인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됐다가 여당으로 흘러가고 이제 거기에 금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정치인의 이야기를 꼽았는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하라 새벽이라는 잡지에 이제 실렸던 그런 한 부분인데 아무튼 그거하고 이제 작품들의 세계들을 비교 분석하는 건 아마 이후에 이제 논문으로 제가 쓸 때는 그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글에서 러프하게다가 주목했던 거는 차범석은 1961년 최소한 11월의 시점부터는 일종의 연극주의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해방기에 정치적 혁명이나 미학적 혁명에 관심을 있었던 그러한 어떤 인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연락관 역할을 맡아가지고 한국연극협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차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관제극 썼던 사람들은 좀 이제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런 지향 같은 것들도 1961년 11월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차범석에게는 정치의식이 없다거나 차범석의 정치의식은 5.16이라고 하는 그 굴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경사되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1960년 5월뿐만이 아니라 1960년 4.19라는 혁명 4.19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 전제는 5.16이 4.19와 완전 거부되는 게 아니라 4.19의 어떤 정책들이 5.16까지 연장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4.19와 5.16은 한 쌍이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61년까지로 넓혀가지고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차범석이 도대체 뭘 느꼈는가를 보려고 이제 뒷부분이 계속 달라붙었던 것이고요. 아직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일단 이제 혁명이 완전히 거꾸로져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인식을 추론할 만한 경험들도 있었고 본인에게는. 그리고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선생님. 이건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 더 하고 싶지만 이제 박미란 선생님과 좀 이야기 해볼까요? 박미란 선생님 건 제가 좀 읽고 와서 할 말이 많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김석준 선생님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임세신 선생님 나중에 예측 보면 안 돼요. 맞아요. 자료지 37쪽에 보면은요, 37쪽 그 위에서 세 번째, 2장 마지막 문단. 이처럼 핵심적인 갈등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문으로 후경함으로써 차범석은 나혜석이 모르는 측면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을 피해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혜석의 주체적 행동이 함께 약화되어 가부장제에 맞서는 신여성으로서의 성각자적인 면모는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나혜석의 그 불륜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성각자적인 면모가 그게 비례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희곡을 쓰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전기를 다룰 때 그렇게 사생활의 추문을 저는 안 다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룰 것 같아요. 차범 선생처럼 이렇게 하지. 그 부분을 다루면서 나혜석의 그런 주체성을 막 부각하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차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래 부분 그 이기자와 승만의 대사가 나오잖아요. 3장 그 대본 보면은 여기 이제 승만이 장문의 이용 고백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봉건적이었던 건 사실이었지. 그 점은 나도 인정하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 한 어머니와 아내로서는 어땠는지 그러자 이 기자 비판적이시군요. 그래서 승만이 그런 아내의 어머니로서의 진실과 예술가로서의 진실이 각기 따로 있어야 했던 우리 사회가 나의 석을 죽였다거나 할까. 그러니까 나의 석 그 추문이 후경으로 됐지만은 이 승만과 이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석의 그런 선진적인 면모, 여성 그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그런 자세들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성훈 선생이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의 석의 그런 면모를 구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집 40쪽에 보면은 그 3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모성에 대한 강조는 나의 석의 고통을 부각하고 동정적인 시선을 갖게 만드는 멜로드라마적 장치로서 기능하지만 예술가로서 정체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 39쪽 그 앞쪽 보면은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조에서 나에서 그 욕망은 성이나 애정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어 있으며 그 대신 두드러진 것은 예술에 대한 집념과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집념이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걸로 박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해서 이게 모순되지 않나. 예, 모순되지 않나 그런 이렇게 쏟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범석이 이제 불륜을 황 쌤이 이제 불륜을 이렇게 소재화하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을 후경화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의 석이 그래서 그러니까 성악적인 면모를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작품의 목표였고 그러면서 이런 다른 인물들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석이 어쨌든 첫 번째 여성 화가로서 어떤 그런 면모들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나의 석이 약간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이 기자는 이런 인물들이 사회적 타살이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주제의식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드러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석이 어떤 스스로 무언가와 갈등하는 모습들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이제 고통받는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이혼 고백서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나의 석이 어떤 성격적인 면모가 당시 어떤 사회적인 인습과 맞서는 지점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이혼 고백서 사건이었어요. 스스로 그걸 발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근데 그것을 왜 그러니까 이혼 고백서를 왜 발표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작품에서 다뤄진 양상이 예를 들어 이 기자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보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분명한 의식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다른 인물들도 하고 있고 또 나의석 스스로 그 6장에서 내가 이혼 고백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도 발화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남편이 3년간의 뭔가 유예기간 준다고 했지만 다른 여자와 벌써 살림을 차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소문들이 들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약간 나의 석의 어떤 그 당시 페미니즘적인 면모 혹은 그 당시 사회의 인습에 희생되고 그렸던 어떤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나의 석의 목소리 혹은 나의 석의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기보단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좀 이렇게 약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어떤 성격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여성보다는 예술가가 사실 더 부각되고 있어서 예술가로서의 집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 예술가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아까 박 선생님 얘기에서도 그 예술가라는 그 소재나 그 인물형이 차용석 작품들이 되게 자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예술가는 무엇을 지향하는 예술가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예술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비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성과 오히려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로서 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약간 이렇게 이 화조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술에 대한 끊없는 집념을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과물을 시각화한다라는 면에서 분명히 어떤
조선 최초의 1호 여성화가 나혜석 이거를 분명히 관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그의 예술가적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가까지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대본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하도 읽어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동시에 배경막 거기는 없고 하죠. 배경 마지막 부분이요. 이와 동시에 배경막에는 지난날 사남매와 함께 찍은 단란한 가족 사진이 점차 확대되어 투사된다. 해서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다. 얘들아, 이 애미는 죄인이 아니다. 이 꼴이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애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내 애미는 과도기의 상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몸이란다. 이 형벌을 왜 나만이 받아야 하는가 말이다. 지난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던 내가 지금은 사람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니 웬일이냐. 내가 지녔던 그 청순하고 총명하고 다정했던 성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말이다. 내 아들들아, 내 딸아, 내가 날던 날개가 꺾이었구나. 되살아나려고 바둥거리는 내 숨통을 왜 이렇게 짓누르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 몸엔 따뜻한 체온이 있는데,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데, 아직도 걸을 수가 있는데, 흑흑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나는 이런 대사들이 나혜석의 그런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거죠. 네,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네네네. 그래도 또 우리 윤석진 선생님. 아니 우리 회장님 질문 안 아니요. 하셨잖아요. 아까 비슷하게 네네. 얘기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네, 윤석진 선생님 질문이. 윤석진 선생님 정말 제가 늘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차범석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주류의 한 복판에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의 갈등을 첨예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약간 체제 수능적인 그런 작품들을 주로 창작을 하셨고 전원일기 이후에 전원일기 포맷의 작품들을 여러 편 또 시리즈로 창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드라마, KBS 라디오 드라마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년 가까이 그 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입동 뭐 불비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 어떨 때 보면 저기 제목하고도 비슷해요. 전원일기. 그 다음에 지금 봄에는 개나리에 보면 인물의 설정이 뭐하고 똑같냐면 그 선생님의 자기 집안의 가게하고 똑같아요. 가부장적이고 지원자를 나다들, 그러니까 형님이었죠. 둘째 하나가 제법 운전해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다리 접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설정들이고 본인이 한 번도 냉정하게 말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징집도 됐었고 그 다음에 해방도 맞았고 인공 치하에서 저기도 했고 아버지 친일도 했고 이런 근대사의 격동기 안에서도 되게 보호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투쟁적이기보다는 이렇게 풍경으로 그려서 보는 걸 좋아하셨던 작가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의식이 약화돼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차범수님 작품들은 다 이런 식의 어떤 창작물을 이 봄에는 개나리 같은 방송 드라마의 창작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망향초라는 작품을 썼을 때는 그 국군이 그 드라마예요. 국군이 여자를 겁탈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갖고 MBC에서 방송되다가 7회 반인가 6회 만에 잘렸어요. 국군이 겁탈하는 얘기를 쓰다니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것들. 그래서 또 비판적 의식에 쓰기보다는 이런 그 통제들을 만났을 때 적당히 타협해 갔든 그래서 치열한 작가의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0년대 산풀과 그 갈매기 때의 성공은요, 이분이 더더욱 그 상업주의 연극, 그 관객을 의식하는 연극, 그래서 그것들에 이렇게 이어져 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방송 드라마의 창작과 연극의 창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기 선생님, 윤석진 선생님께서 희곡과 방송 드라마를 같이 공부하시니까 좀 연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논문을 쓰신 거를 이해를 하는데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번에 평전 내는데 차범석 방송 드라마 그 연보를 다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뭐 다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목포문학관의 자료랑 신문에 있는 그 편성표 있죠. 그걸 다 뒤졌어요. 제가 50년대부터. 그래서 56년도 작품 찾은 거는 제가 편성표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찾는 데까지 제가 찾아서 책이 이제 12월 초에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제가 다 제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기 윤성철 선생님께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선생님 얘기하세요. 그 마지막 문장에서요. 이 지점에서 희곡과 연극 무대에서 리얼리즘 정신을 견지했던 차범석 작가가 방송 드라마에서는 체제 수능적으로 제5공화국 국정에 부응한 이유를 그렇게 이제 보신 거잖아요. 이게 좀 그 연구가 좀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어떤 주장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차범석 선생님의 리얼리즘 어떤 정신을 이제 규명을 더 중시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차범석 선생의 리얼리즘 정신은 휴머니즘을 담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정치 개혁적인 이런 것보다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성을 좀 회복하는 차원의 사회개혁, 이런 좀 뭐 따뜻한 리얼리즘이라 그럴까?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가족의 갈등과 큰아들의 그런 속물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휴머니즘 발동 차원에서 그렇게 좀 그걸 이끌어 나간 것이지 그게 5공화국의 어떤 체제 순응하려는 그런 태도일까?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5공화국에서 사회정의 구현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차범석 선생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 배금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인데 5공화국 사회정의는 아까 이제 뭐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체제에 순응하는 그건 사회정의죠. 근데 저도 이제 스몰지구에 대해서 희곡을 쓰고 했는데 그거는 스몰지구를 대상화한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체제 비판적인 거거든요. 스몰지구라는 거는 이제 국가 건설 사업 중에 가장 옛날 7, 80년대는 가장 중요한 국토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 견지되면서 스몰지구 이야기가 소재로 채택이 됐고 물론 이제 이게 전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 이전에 스몰지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큰아들이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내가 대통령 전두환이고 내가 건설교통부 장관이면 뭐야 이거 이 자식 국가 사업에 대해서 이거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작품을 썼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게 체제 순응적일까 좀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자료집 54페이지에 있는 3배의 대사인데요. 71년도에 안동댐을 착공해서 76년도에 완공하고 대청댐, 충주댐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부분들이 사실상 이 작품에서 우리가 어떤 댐들을 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갈등은 다 해소된 상황인데 이 대사가 도대체 왜 들어왔을까라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5공화국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스몰지구 댐 그 개발 논리와 맞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적인 면모로 일궈낼 일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계획도 없는데 무슨 댐 공사냐 헛소리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 그게 5공화국의 출범 이후에 굉장히 뭐 그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기도 하고 뭐 삼중교육대를 가동시키기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불안정했던 그 시대에 온갖 그 이 한탕주의를 노리고 이렇게 떠도는 그 소문들에 대한 것들 그게 이제 삼청교육대 논리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얘기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유를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혜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예, 가족 드라마 그 어떤 드라마의 어떤 그 형태, 옛날에 홈드라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가족 드라마라고 얘기해요. 홈드라마가 뭐 김소연 작가가 구성해 놓은 뭐 이 틀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식의 어떤 용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온 뭐 이런 거긴 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홈드라마에서도 정말 행복한 그 스윗 마이 홈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의 홈드라마였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가족의 형태와 관련한 부분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보면은 어떤 그 틀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작가의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지난 작품에서도 저희 발표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차범석의 방송 드라마, 그러니까 전승현 선생님 그 전직 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 때에 가장 큰 고민이 차범석은 어떻게 방송국을 쓰게 됐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집에 보면은 명확하게 최창봉이라고 하는 이 방송 언론 방송 쪽에서는 특히 방송 쪽에서는 1세대 선구적인 어떤 PD로 기록이 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둘이 절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송국을 처음 오픈을 할 때 최창봉의 그 절친의 설득으로 자기가 10년 동안 MBC 개국 관련한 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최창봉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연극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매체가 이렇게 변하면서 대중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매체 방송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의 파급력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흔쾌히 동의했다라는 얘기예요. 차범 선생님이.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문득 든 생각이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남가북 현해탄을 알고 있다를 쓰셨던 그 한우사 선생의 경우도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야스미 소식기에 빠져 있었고 조선문학은 뭐 하나도 전혀 접하지 못했던 분이고 불문학을 전공하고 이랬던 분이고 그 엘리트로서의 그게 막 엄청났는데 뭐 전쟁 말기에 학도병으로 징집당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현해탄으로 나온 거긴 했는데 그거 끝나고 서울대,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바뀐 거기에 불문과에 복적을 했는데 그때 이 방송과 관련한 부분에서 철학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구상하는 매체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자기는 전혀 이 방송이라는 거에는 당신은 이런 심지어 엘리트주의적인 관점을 보면 굉장히 천박하다, 저속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나보고 글을 쓰라고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파급력을 인지하고 끝까지 견지해 나가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송국 그 당시에 문학을 공부하고 했던 지식인들이 대중예술인 방송국 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차범석 선생님 비슷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70년대를 그러니까 60년대, 10년 동안 70년대로 넘어오고 다시 연극 쪽으로 돌아가서 복귀했다가 다시 전원일기로 온 다음부터의 그 경향이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국에 대한 처음에 내가 이걸 그 최창봉의 권유로 이걸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초창기에 썼던 그런 부분들은 뭐 보여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70년대 연극계로 복귀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요번에 제가 특히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거 왜 안 보일까? 이유는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차범석 선생님에게 방송국은 생계유지를 위한 돈으로만 생각을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 지금 잠깐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차범석 선생님이 방송작가협회 부의사장 네. 예를 들어 방송 문예론에 관련해서 쓴 책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결코
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저기 말씀 질문 리얼리즘과 관련한 부분의 핵심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했을 때 김영하 선생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겹치느냐 하면은 지금은 정말 많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송 체제를 구경해서 공영, 민영 이 체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영방송에게 그들이 요구당하는 어떤 방송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방송 윤리라는 게 차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지금 소개를 또 네, 좀 밖에서 기다리시고 저희 또 아. 시간이 토론을. 네, 어쨌든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프로그램에 계신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